73세 김말순 할머니가 5,800만 원으로 가족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할머니 편이 될 겁니다. 서울 강남구 미래아파트 2동 1302호. 이곳에서 지금 한 가족이 울고 있습니다. 아들 정호 씨는 벽에 기대선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고 며느리 미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살 손녀 유리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서 내 방 돌려줘. 내 인형들 어디 갔어? 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집 주인이 팔겠다고 하면 부동산 직원이 어정쩡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손에는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고 그 계약서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인 김말순 우리 집을 누가 팔아요? 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이요.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를 다 마치셨어요. 금매로 내놓으셔서 바로 계약됐거든요. 그 순간 정호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김말순, 그분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아니,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유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6개월 전 같은 아파트 1302호 할머니, 나 학교 다녀왔어요. 유리의 맑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집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김말순은 부엌에서 유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리 왔구나. 손부터 씻고 와. 할머니, 오늘 내가 친구한테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더 맛있게 해줄게. 그때의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는 그날 밤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한숨을 쉬더군요. 내가 빨래를 널었다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유리 때문에 참았습니다. 네, 이미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인생은 참고 또 참는 것이었습니다. 30살도 되기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정호를 키웠습니다.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그래, 그래야지. 할머니는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점포를 확장했고 임대료는 카드로 돌렸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밥은 국물에 말아서 후딱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그래, 등록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적금을 다 깼습니다. 내 노후 자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그래, 엄마가 전세 자금 알아서 해줄게. 여자 집에서 집 해온다는데 체면은 세워줘야지. 퇴직금까지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마, 이 집 제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둬. 니들 아직 불안정한데 혹시나 싶으니까.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효도할게. 절대 엄마 힘들게 안 할게. 그 순간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마지막 보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손녀 유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잡고 말하던 그 아이 목소리가 할머니에게는 노년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같이 살기로. 늙어서라도 가족이랑 함께 웃으면서 살고 싶어서.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점점 짐짝 취급을 받게 될 줄이야.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해 죽겠다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피곤해 보여서 대화를 시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했습니다. 유리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할머니는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장난이겠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며느리 미영이 아들 정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손녀 유리의 입에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나올 줄은. 화장실 문 앞에서 얼어붙은 할머니.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답답해. 친구들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던데. 그때 아들 정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집까지 해주셨는데 좀 더 지켜봐야지. 지켜보긴 뭘 지켜봐. 유리도 이제 중학생 되는데 자기 방도 필요하고 우리 사생활도 없잖아.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래도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 어느 일요일 아침, 할머니, 팬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유리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와서 할머니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리 팬케이크 좋아하지. 블루베리도 넣어줄까? 네. 할머니가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반죽을 만들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기름 냄새가 진동하네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팬케이크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아, 미안해. 창문 열게. 그리고 유리 당분 섭취 너무 많으면 안 좋은데. 아침부터 팬케이크는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유리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팬케이크 안 돼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반죽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들어 줄게, 유리야. 엄마 말씀이 맞아. 그날 밤 일기장에 할머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팬케이크 하나 만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월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가 장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김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아, 그런데 며느리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일 텐데, 근데 솔직히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박 여사는 별뜻 없이 한 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웃들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게.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혹시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고칠게. 그때 며느리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별로라는 말투,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던 그 표정.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한 달 전 아들의 변화 아빠, 나 숙제 모르겠어. 도와주세요. 유리가 아빠한테 달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빠 피곤해. 할머니한테 물어봐.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더 잘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말했을 아들이 이제는 그냥 귀찮다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유리의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유리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정호야, 나 감기 와서 열이 나는데 병원에 좀. 엄마, 약국에서 감기약 사서 드세요. 감기인데 굳이 병원 갈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예전 같으면 직접 병원에 모셔다 드렸을 아들이 이제는 돈을 아끼더군요. 며칠 후 제가 마트에서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계셔서 할머니는 가방을 살짝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간섭하시고, 냉장고도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시고, 솔직히 내 집 같지가 않아. 그래도 집은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 그게 문제야. 그걸로 평생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한다는 시기잖아. 우리도 이제 중년인데 언제까지 눈치 보고 살아야 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엄마, 시설 알아봐줘. 요양원이라도 아니면 시골에 집 있으시니까 거기로 가시게 해야겠어. 미영아, 그래도 혼자 계신데. 혼자? 73년 동안 혼자 잘 사셨잖아. 우리 때문에 희생할 필요 없어.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희생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희생이었나? 사랑이 아니라? 그날은 할머니 생신이었습니다. 73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아무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바쁘다며 나가고
아들은 회사 일로 전화 통화 중이고 유리는 게임에만 빠져 있고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유리가 친구와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응,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근데 할머니가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 TV 소리 크게 보시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른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할머니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알릴 때가 됐구나. 할머니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며느리의 대답은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부숴버릴 만큼 잔인했습니다. 글쎄, 사실은 말이야. 미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나 이미 3개월 전부터 계획 세우고 있었어.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 수리해서 보내드리는 거 말이야.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유리 얘기를 핑계로 써볼까 생각 중이었거든. 유리 얘기? 응. 유리가 이제 사춘기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계시면 친구들 부르기도 힘들고 그런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방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야? 아들 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 집 해주셨는데. 여보, 그거 그만 얘기하자. 집 해준 거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모셔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고. 그때 미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유리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유리가? 응. 내가 몇 번 떠보니까 애도 할머니가 시골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특히 친구들 올 때.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까지도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리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라도 해줄까? 아니요. 안 돼요. 유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 안 되니? 할머니가 있으면 창피해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창피하다고? 네, 친구들이 할머니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 냄새가 나요. 친구들이 오면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냄새? 11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준 거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리야, 그 말 누가 가르쳐 줬니?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를 생각해 보니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때 며느리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유리가 뭐라고 했어요? 미영아, 너희가 유리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니? 뭘 했다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만 미영의 표정에서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3일 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여행 갈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푸켓이요. 회사에서 휴가 받았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기대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같이 가자고 할까봐. 하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와? 일주일 정도요. 어머니는 집 잘 보고 계시고요. 집 보고 계시고, 할머니는 집 보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유리야, 할머니도 받아보고 싶은데, 할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집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행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집 지키는 사람? 11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여행 떠나기 전날 할머니가 우연히 아들 부부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어머니랑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어. 뭔 얘기? 시골로 가시는 거. 이제 정말 한계야. 유리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도 뭐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도 시골이 편하실 거야. 공기도 좋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자신을 내보내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던 거죠. 가족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럽죠? 할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이런 평화가 아니었다는 걸. 자신이 원했던 건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하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자신을 이용하고 짐짝 취급하고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뭔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랍에서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둘째, 작은 노트에 뭔가를 계속 적었습니다. 계획 같은 것들을. 셋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래 아파트 2동 1302호 매매 상담받고 싶은데요.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신 건가요? 필요 없어요. 제 집이니까요. 넷째,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시골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6일 후 가족들이 돌아오기 하루 전 할머니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짐은 딱 5박스. 자신의 옷, 남편 영정 사진, 몇 권의 책, 그리고 아들 어릴 때 사진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모든 건 자신이 산 거였으니까. 자신이 해준 거였으니까. 할머니는 식탁 위에 편지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쇠를 함께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나 없는 집에서 편안히 살아라. 그 대신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전화를 한 통 더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업체죠? 내일 아침 일찍 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그날 밤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 하나를 꺼내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너희들이 깜빡했구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짐 너무 많아. 유리야, 빨리 와. 정호 가족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일주일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아빠, 할머니한테 선물 사온 거 줘야겠다. 유리가 말했지만 사실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도착해서 1302호 앞에 섰습니다. 열쇠가 안 들어가네. 정우가 몇 번 시도해봤지만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뭘 하신 걸까? 그때 미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딩동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디 나가신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옆집에서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어머, 정호 씨, 언제 오셨어요? 아, 박 여사님, 저희 어머니 못 보셨어요? 문이 안 열리네요. 박 여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 사흘 전에 이사 가셨는데. 네, 뭐라고요? 이사 가셨어요. 이사차가 와서 짐 다 빼가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인사도 하셨는데 박 여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잘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우는 당황해서 휴대폰으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문이 안 열려요. 당연하지. 그 집은 이제 니들 집이 아니거든.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때 1302호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건 할머니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 집 계약하고 들어왔거든요. 새 입주자가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약이요? 무슨 계약이요? 그때 계단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올라왔습니다. 아, 정우님이시죠? 김말순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분이 오시면 설명해 드리라고. 설명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이 이 집을 매매하셨어요. 계약금 5,800만 원에 즉시 계약,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셨고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왜 우리 집을, 우리 집이요?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집 주인은 김말순 어르신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말순 어르신 명의였고요. 정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집은 원래 어머니가 사준 것이었고 명의도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김말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집이니까 내가 처분하는 게 당연하다고. 유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 어디 갔어요? 내 인형들은? 내 침대는?
부동산 직원이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이 짐은 이미 다 정리해서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겨두신 게 있어요. 새 입주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현관 앞에 이게 있더라고요. 아들 가족이 오면 전해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미영아, 유리야. 니들이 원하던 대로 해줬다. 이제 할머니 냄새 나는 방도 없고 집 지키는 사람도 없고 시끄러운 할머니도 없다. 그 대신 이제부터는 니들 힘으로 살아봐라. 집도 니들이 구하고 전세금도 니들이 마련하고 나는 73년 동안 누구 눈치 안 보고 잘 살았다. 이제 다시 그렇게 살 거다. 참 유리야. 너한테 줄 게 하나 더 있다. 하지만 그건 내가 20살 되면 줄 거다. 그때까지 잘 자라라. 김말순 편지를 읽는 동안 정호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 유리는 내 방 돌려달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뭐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을 왜 팔아버리세요? 내 집이니까. 내가 산 집을 내가 팔면 안 되나? 그래도 가족인데. 상이라도. 그때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언제 니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엄마. 정우야, 나는 이제 짐짝이 되기 싫다. 집 지키는 사람이 되기 싫고 냄새나는 할머니가 되기 싫어. 정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돌아가? 어디로? 니들이 이미 다 계획했잖아. 나를 시골로 보내려고. 그건 그냥 3개월 전부터 계획한 게 그냥이야?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네가 어릴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뭐라고요?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했지. 정우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런데 너는 내가 행복한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궁금하면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인데요? 강원도 송촌리. 내가 태어난 곳. 엄마, 저희가 가서. 오지 마라. 나는 이제 니들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 할머니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정호야. 네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 뭔데요? 이 집 팔은 돈으로 내가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니? 뭘 하셨는데요? 그건 유리가 20살 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로서 해준 일이 뭔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유리가 20살 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 가족은 결국 미영의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빠요. 내 방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정우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데 자신은 어머니를 위해 뭘 해드렸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 유리가 20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뜻은 대체 무엇일까? 미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집을 팔다니. 그런데 미영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마음 이해돼.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 입장이 되면 알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정우는 결국 할머니께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응.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엄마. 정우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살아봐라. 73년 동안 누구 등에 엎여 산 적 없는 엄마가 이제 와서 너희 짐 될 생각은 없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우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정말 단단하다는 걸. 그리고 할머니도 그 무렵 고향 강원도 송촌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송촌리 김말순 할머니가 고향에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건 자동차 소리가 아니라 새 지저귀이었고 공기는 맑았고 그 무엇보다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말순아, 아침 먹으러 와. 옆집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죠. 순이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순아, 나 된장찌개 끓였어. 같이 먹자. 어머, 그럼 내가 김치전 부쳤으니까 가져갈게. 이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귀찮아하지 않고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할머니는 작은 주택 하나를 샀습니다. 집 한 돈의 일부로요. 작지만 아늑하고 작은 마당에는 고추며 상추며 심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 혼자 사니까 어때? 동네 이장 박씨가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살아보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한 돈으로 진짜 한 일이 무엇인지. 3개월 후 정우는 그동안 임시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아야 했고 매달 이자를 내느라 허리가 휩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 거야? 집값은 계속 오르고 미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서 집안일하고 유리 챙기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엄마한테 다시 연락해 볼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야?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이었다는 걸. 어머니가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것, 학비며 결혼자금이며 모든 걸 해준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까지 해준 것. 그런데 자신들은 어머니를 위해 뭘 해드렸을까? 2년 후 유리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다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했거든요. 너 진짜 부럽다. 우리 할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그때서야 유리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그리고 아픈 날 끓여주던 미역국.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거였는지.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유리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미영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7년 후 유리는 20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날은 유리의 20살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 앞에 택배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말순. 유리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할머니, 7년 만에 온 택배였습니다. 택배 안에는 봉투 하나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부터 열어봤습니다. 우리 유리야, 20살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11살 때다. 아직도 할머니한테 냄새난다고 말했던 그날이 기억날까?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슬펐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어른들이 너한테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할머니는 집을 팔았다. 너희들이 원했던 대로. 하지만 그 돈으로 한 가지 일이 있다. 통장을 봐라. 유리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유리 잔액 1억 2천만 원. 유리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편지가 계속되었습니다. 집 판 돈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까지 합쳐서 네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뒀다. 매달 복리로 불어나게 해서 내가 20살 될 때까지. 이건 내 대학 등록금이고 취업 준비 자금이고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쓸 돈이다. 할머니는 복수를 한 게 아니다. 할머니는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할머니 역할을 한 거다. 다만 이제는 눈치 보면서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지. 유리야, 너는 절대 할머니처럼 눈치 보면서 살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 생각이 나면 강원도 송촌리로 놀러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사랑한다, 유리야. 김말순 올림. 유리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7년 동안 할머니를 그리워했던 마음,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그날 오후 유리는 바로 기차표를 샀습니다. 강원도 송촌리행.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났습니다. 송촌리에 도착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김말순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말순이 할머니. 우리 동네의 보물이지. 맨날 혼자 사는 어르신들 반찬 해다 주고. 유리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에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7년 만에 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유리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안겼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유리야. 다 지난 일이야. 그날 밤 유리는 할머니와 함께 별을 봤습니다. 어릴 적 함께 그림 그리던 그때처럼. 할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래, 복수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셨던 거죠. 할머니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야.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기억해라.
지금 김말순 할머니는 82세입니다. 강원도 송촌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호는 3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미영이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장모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유리는 한 달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뵙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어릴 적 그 따뜻했던 시간들을 되새기곤 합니다. 할머니가 준 1억 2천만 원으로 유리는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되찾은 거지. 70년을 넘게 남을 위해 살았던 할머니가 마지막 10년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거였습니다. 복수?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 구실을 하고 싶었던 거야. 할머니의 복수는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친구들과 평상에 앉아서 수다 떠는 것, 텃밭에서 기른 상추로 쌈 싸먹는 것,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 그게 할머니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지금 할머니 주변에는 진짜 가족들이 있습니다. 순이는 할머니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박 이장은 할머니 집 전구가 나가면 갈아줍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서로의 반찬을 나눠 먹고 외로울 때 함께 TV를 봅니다. 혈육이 가족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가족은 마음이더라고. 할머니가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유리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할머니가 유리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네. 그런데 할머니, 제가 이제 요리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거 기억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할머니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신이 해준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증명해 보였듯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말이죠. 사람은 나이 들어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